올해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AI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거의 매일 관세랑 AI는 빼놓지 않고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도 올 한 해 많이 오르면서 그래도 뭐 관세 이런 변수들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증시의 추가 상승을 위해 경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넓게 두루두루 이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이윤수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연말이라서 좀 섭외하기도 힘들고 했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좀 일단은 오늘 2025년 경제 좀 전반적으로 결산을 해보면서 내년까지 전망을 해볼 텐데 두 분께 먼저 올 한 해 어떤 한 해였는지 크게 총평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먼저 주현수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경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정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이제 큰 일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경제는 2025년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은 경제도 마찬가지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특히 하반기에 그런 모습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모습들 오히려 좀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관세 문제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출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숫자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까지 다시 회복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 서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와 회복의 과정을 거쳤던 2025년이었다. 그러면 이윤수 교수님께서는 올 한 해 어떻게 좀 총평을 내리실까요? 알파벳 한자를 뽑아서 T를 뽑겠습니다. T요? T? 예, 왜 T죠? 트럼프와 관세, 테리프로 아, 요약이 되는 MBTI가 한 해라고 아니었어요. 네. 일단 사실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관세 문제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4월에 있었던 그 해방의 날에 발표됐던 관세는 사실 모든 시장이 놀랐을 정도로 충격적인 변수였었고요. 이게 그 달러가 내려가면서 그리고 어떤 그 채권 가격은 또 내리고 지금 주식 시장까지 내리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내리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을 시장이 맞아요. 경험을 했었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해소가 되고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4월에 얘기했었던 어떤 관세의 수준보다는 낮아지고 각국의 어떤 그 관세 협상이 조금 해결이 되면서 그 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덜하겠지만 이런 위험이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사라졌던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후반에 그 시장을 이끌었던 AI가 사실은 어느 정도 버블의 위험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투자는 사실 실체가 있었던 투자라는 맞습니다. 측면에서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이 수출을 중심으로 나아졌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래도 수출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올 한 해 이야기들 이제 좀 키워드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출과 환율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하는 올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올해 수출액 7천억 달러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주 교수님, 네네. 올해 수출 통상 압박 속에서도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단순히 물량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된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사실 양쪽 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의 금액 자체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이게 29일자로 이제 그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크게 이야기를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7천억 달러와 같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기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사실 지속적으로 올해 수출이 늘어났고 맞아요. 그 바탕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라는 점도 당연히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세 측면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숫자를 보였다라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봤을 때 지금 이제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4.1%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동차 선박을 포함한 수송 장비들이 18.1% 정도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자료는 지금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인데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두 가지가 40%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 전체 수출의 40%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석유화학 같이 이제 그 부진한 산업 부분이라든가 품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품목에 대해 가지고 비중이 40% 가까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업다운 사이클의 그 진폭이 심한 반도체 같은 부분이 한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든 좋을 때는 좋지만 그 좋을 때에도 버블의 가능성이 있고 안 좋을 때는 하염없이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안정적인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싶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어떤 수출이나 산업 전략을 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이제 수입선 다변화 문제도 있는데요. 올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관세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즉 메이저 파트너들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대만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CIS와 같은 그런 국가들의 그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메이저 파트너와의 수출 규모가 감소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그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는 좀 이제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 수요 측면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맞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7천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이게 한화로 따지면은 1,012조 정도 되는 이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은수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까 교수님께서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 쪽 수출량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까요? 예, 일단은 관세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이 저희가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컸었는데 그게 좀 줄어든 부분에서는 미국과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국과의 어떤 교역량이 줄어든 부분은 사실 그 7천억이라는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다행스럽게도 유럽이나 아시아권으로 시장을 넓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좀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이 7천억 불이라는 성과가 아마 세계 6번째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6천억 불 달성하고 7년 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와 관세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둔 큰 성과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집중도는 특히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 의존도가 커졌다라는 점은 사실 우려할 만한 부분이고요. 이게 우려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그럼 다른 산업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뭐 K-뷰티 이런 것들이 뭐 성과를 보였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나쁠 때는 굉장히 큰 점이 있는데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AI 버블이 꺼지고 반도체가 타격을 받았을 때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도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받쳐줄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렇게 수출이 늘었지만 그게 국내 경제로 이제 들어오는 어떤 내수의 선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반도체를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설비 투자도 국내가 아니라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수출 액수는 굉장히 높지만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떤 내수를 살리는 데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설비 투자와 소비 모두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과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좀 수출 일단은 좀 올해 기록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두 분이 다 일단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도 많고 불확실성 요소들 챙겨봐야 된다라고 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수출이 이렇게 사상 최대였는데 정작 우리가 지갑에서 느꼈던 원화의 가치는 올해 정말 많이 원화가 싸졌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 불균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이 교수님 이 지금 외환위기 때 연평균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올해 연평균 환율은 1,400원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은 위기에 이미 다 위기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예, 사실 이게 98년 그 외환위기가 97년에 시작돼서 이제 98년 초에 끝난 뒤로 월 평균 환율로는 최고라는 수준에서 예.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의 환율이다라는 점에서 걱정을 하는데요. 근데 환율만 보면은 외환위기 수준이지만 왜 환율이 올라갔는가를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환율이 올라갔던 것은 기억을 해보시면 국내 경제가 안 좋고 어떤 연체 같은 것도 맞아요. 높아지니까 어떤 면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던 투자를 회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갔던 거고요. 저희한테 이제 내줬던 빚도 우리가 갚아야 되고 외국인 투자도 해외로 나가면서 환율이 올라갔던 위기의 상황이라면 지금 환율이 올라간 것은 우리가 해외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수요가 올라가는 것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원화 가치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제가 약해서 환율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가 좀 좋아졌다라는 측면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고 개인들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펀더멘탈이 우리가 안 좋아서 해외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점에서는 그게 완전히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적어도 국내 투자 대신에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그 국민연금이 달러를 수요를 하고 있고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듯이 기업도 미국에서 맞습니다. 공장을 져야 되니까 달러를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가지고 오지 않고 오히려 해외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개인 기업 말씀드렸는데 그 다른 중요한 경제 주체인 정부도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 3,500불은 아니지만 맞아요. 매년 200억 불 상당의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달러 지출이 했는데 생기죠. 예, 그 200억 불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그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뭐 비난의 대상으로 올라왔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순투자 금액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 한 230억 불 투자하고 해외에서 한 30억 불 들어와서 상세 대상 200억 불의 네. 순투자가 뭐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나가는 금액인데 그만큼의 돈도 정부가 이제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어떤 바뀌어서 생긴 문제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수급이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생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 측면이라고 본다면 뭐 꼭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방향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우려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글쎄요, 뭐 AI 버블이 꺾이고 이제 돈 정말 많이 벌었으니까 가지고 오겠다 이런 게 아니면은 개인의 투자 방향이 미국으로 가는 게 꺾이기 어렵고요. 지금 뭐 관세나 이런 협상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투자를 갑자기 한국에서 다시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도 미국에서 할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을 거고 국민연금은 당연히 해외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적립을 하는 시기고 적어도 이제 그 국민연금을 이제 지급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해외 투자가 늘어날 거고 정부도 200억 불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달러가 당연히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게 제가 안다면 뭐 시장 참여자 모두가 안다라고 네.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달러 수요뿐만 아니라 달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서 팔지 않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원화가 지금 저평가된 통화냐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저평가됐냐 원화가 너무 싼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이렇게 해외에 투자할 만큼 한 펀더멘탈에 비하면 저평가된 통화라고 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달러가 흘러가는
흐름,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라든가 개인과 기관이 해외 투자 확대를 고려해 본다면은 원화 약세는 사실상 장기적인 흐름상은 이게 계속될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마음의 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구조적인 거는 뭐 바뀔 수가 없다 치더라도 내년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 효과나 이런 부분으로 약간의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약간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작은가요? 지금 큰 흐름을 거스를 정도로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두고 봐야 되지 뭐 않을까. 들어오는 생각합니다. 금액 자체는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데 이게 미리 환율이 올랐던 게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있던 자금이 들어올 확률도 있고 물줄기 자체를 예, 지금 맞습니다. 이게 한 방에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WGBI라 편입이 된다라는 기분 좋은 호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는 환경, 조성 자체가 몇 개 조금씩 바뀌어야 되고 정부나 당국에서도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좀 내놔야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세계앵커가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저도 주현수 교수님 내년에 전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위안화와 엔화와 좀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도 좀 잡혀가는 흐름이고 내년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QT를 중단하고 QE로 갑니다. 그러면 달러가 많이 풀리다 보니 달러의 가치도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는 어부지리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QE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좀 섣부른 생각일 수 있다. 벌써 아직도 성급한 건가요, 이거? 예, QE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로 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정책에 의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막무가내로 물량으로 밀어내는 그런 유동성 공급 방식을 우리가 QE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 연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내년 4월까지 그렇죠. 그 재정증권을 이제 어느 정도 매입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RMP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와 QE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지불 준비금의 형태로 은행들에게 공급을 해줌으로써 그런 유동성 경색 현상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단 QE하고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한국 원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어떤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느냐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 내지는 국민연금의 투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많이 나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국제 수지표를 한번 열어서 잘 생각해 보면은 국제 수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경상 수지가 되겠죠. 네.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얼마나 달러를 벌어 들어오냐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금융 수지에서는 이 벌어 들어온 달러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외화를 보유하는 네. 그런 외화 보유액을 늘리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관리를 하면서 FX의 스팟 프라이스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식의 자세를 보였는데 지금부터는 국민연금도 그렇고 개인 투자도 그렇고 이 부분이 대외 투자의 형태로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이 완성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자료를 보시면은 정부의 외화 보유액 규모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개입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계속 지난 20년간, 30년간 직면했었던 문제. 달러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왜 환율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아니면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적정 수준의 환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라는 그 딜레마가 이제 해소되는 단계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IMF에서 최근에 아틀포 우리 한국 정부와의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적정 환율 수준을 1,330원에서 1,350원대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기준에서 봤을 때도 높은 수준인데 이게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2025년 하반기를 완전히 FX 시장에서 장악했었던 한일 간의 어떤 원엔의 동조화 현상이 계속해서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아무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억 불을 계속해서 아웃플로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게 FX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가 됐었던 거고 엔화는 지금 156엔 수준에서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입을 통해 가지고 한 50원 정도를 떨어뜨렸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물어볼 것은 한국 원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만약에 그러니까요.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돼야 할 무슨 어떤 역사적 필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정당화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아웃플로우가 더 많아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외환 보유액을 줄이던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매칭시켜 가면서 사실 환율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를 둘러싼 뭐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통해서 어부지리로 원화가 강세된다라는 흐름은 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의 어떤 강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생각해 볼 것이 그 미국의 경제 정책이 2026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의 부분이 있고 네. 저 FRB의 거버너 중에 한 명이 이제 미란이 임명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주장했던 첫 번째가 관세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환율 정책이었는데 만약에 관세가 15% 부과된 상태에서 원화가 15% 가치가 하락한다면은 실제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없는 피해는 없다라는 거였고 이 똑같은 전략을 2017년, 2018년 중국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관세를 먹이는 만큼 프로라타로 환율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형태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을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2026년 미국 행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라는 점이죠. 아직까지 굉장히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미국에서 환율이라는 것이 어떤 그 뭐랄까요 내생면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정하겠다라는 거는 1980년대 중반의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크게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맞아요.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만약에 원화의 강세가 진행된다면은 달러와 약세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면서 원화 강세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화가 지금 이렇게 약세가 되고 있는 거,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 흐름은 뭐 어떤 한 가지만의 이유로 좀 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이유들이 모여서 환율 상승을 이렇게 야기시키고 있는 건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 환율을 잡기 위해서 일단 구두 개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윤수 교수님께서는 지금 환율은 사실 아까 펀더멘탈에 대한 이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해는 되는데 지금 근데 이 환율이 움직이는 건 사실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센티 그쪽에서 많이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흐름은 오른다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그게 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IMF는 1,330원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한 1,420원이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보다 이렇게 올라간 거는 아마도 뭐 대통령실의 청와대 하준경 경제수석이 얘기했듯이 어떤 투기적인 수요도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구두 개입을 통해서 어느 그런 투기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서 이게 지금 내려온 환율이 뭐 어느 정도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너무 측면이 어렵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투기적 수요로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던 어떤 역외 시장에서의 그 선물 투자 같은 게 늘어난 거는 사실 원화의 투자적인 성격이 또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척척 박사님들 사이에서 학사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디커플링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성장률과 증시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체감 경기들은 썩 좋지 않았는데 올해 국내 증시 정말 달려나갔던 한 해였는데요. 자, 주현수 교수님. 이 실물 경기와 증시의 괴리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올해 국내 증시의 랠리는 밸류업 정책에 의해서 좀 나갔던 건지 아니면 정말 유동성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유동성에 따른 결과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같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아까 정상화 말씀을 제일 처음에 드렸었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그다음에 작년 4분기 굉장히 안 좋았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과정에서 3분기가 되면 1.3%까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증시나 어떤 주식의 가치 이런 부분은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물론 이제 이 성장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성장률이 점점 개선되는 과정에 있을 때 사실 증시가 반응하는 속도, 반응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도 그 경제 정책 부분의 정상화라는 측면, 그 다음에 이번 정부의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뭐랄까요? 적극적인, 커미트먼트가 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 세율이 그 적용되는 구간을 이제 조정하느냐 조정하지 않느냐의 이슈가 컸었는데 예. 그때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시켰단 말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시장이 그 근시안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장과의 의견이 교감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커미트먼트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큰 효과가 없더라도 지켜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배당 수익률을 올린다라든가 그다음에 밸류업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 쪽으로 끌고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뭐가 나왔는데라고 하면 아직까지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약속을 한 거를 지켰으면 이러한 약속들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 약속들을 믿고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게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쪽에서의 슈퍼 사이클이 이제 개선되고 특히나 이번 지난번 사이클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레가시적인 부분들 즉 우리가 보통 HBM 같은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의 빅 인베스트먼트가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판매하던, 기존에 생산하던 부분들의 가격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나 감가상각에 대한 우려 없이 실제적으로 매출을 일으킨 것이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슈퍼사이클에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향후에 그 지금 현재의 증시의 상승률에 대한 타당성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트레일링 기준으로 PER이 약 19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모로 봐도 높은 수준은 맞아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3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배 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다 해결됐다라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준은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버블 아닐까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거는 맞아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물 경제 성장률을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2026년 경제 성장률을 대략적으로 1.8에서 1.9% 정도로 보는 기관들이 많고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금 3분기에 나왔던 숫자보다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이 받쳐주고 거기에 내수가 따라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2026년의 전체적인 증시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죠. 그 너희가 ETF를 너무 많이 샀기 때문이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그 단기간에 걸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팬데믹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물리적으로 무제한적인 공급을 했던 유동성이 계속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맞아요. 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다라는 점. 그러한 점 때문에 유동성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내년 이제 경제 성장률 올해는 어땠고 내년에 대한 전망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시장이 아니죠. 우리나라 산업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가 완전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근데 내년에 이제 증시, 증권 이제 전문가들,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업황 상고하저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내 경제도 이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을 뭐 이제 사이클이라는 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릴 그렇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지금 미국 금융권에서 걱정하고 있는 AI 관련 섹터에 대한 익스포저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급격하게 냉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실제적인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AI와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를 계속해서 깔아나가는 과정이고,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버블이 붕괴되느냐 안 붕괴되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실물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요거를 가정에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반도체 사이클은 너무 짧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략적으로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저도 이야기를 그랬으면 하고 좋겠어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뭐 3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 영업이익 추산을 하고 있을 때 그 주요 그 두 개의 대기업에 대해서 나오는 숫자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그 반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고하저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나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사실 그 어떤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에는 확실히 괜찮은 상황이 유지되고, 하반기에는 그때 가서 또 다른 생각하더라도 뭐가가 나올 수 있죠. 아직까지는 지금 그때 둔화되는 거를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 경기 회복은 건설 투자 회복, 그리고 확장 재정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세 번째로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반도체 호황 얘기했습니다. 반도체는 이야기했는데 확장 재정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그다음에 이제 건설 투자 회복을 두 가지로 모았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내수잖아요. 네네. 내수가 우리나라의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내년에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 이재명 정부 초반이었죠. 실제적으로 서브시디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그것이 내수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3분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긴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재정 지출을 또 할 그 것이냐? 서브시디를 주는 형태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재정 부채도 어느 정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이번에 그 예산기획처 장관으로 이제 그 낙점이 된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균형 재정을 강조하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더 이러한 부분이 더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이게 소비 내수로에 이전되는 그런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전이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수준의 것이고, 그리고 26년에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 3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의 소비 지출도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성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한국 그 내수를 가로막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그 부동산 대출의 문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예요. 지금 전체 가계대출에서 50%에서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그 부동산 관련 부동산 담보부 대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그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부의 부효과, 즉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즉 내가 돈이 조금 많이 생기면은 그거를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다만 이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그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 내지는 정책 당국이 부동산을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맞아요. 그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봐줘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윤수 교수님께서도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은행이랑 같이 보고서 발간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 보고서에서 좀 지금 이렇게 금리 규제 따로 놀면 백약이 무효하다, 약간 좀 세게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게 사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지금 가계대출 말씀하셨지만 이 대출로 인해서 경제, 특히 금융
시장과 은행이 흔들리지 않는 식의 어떤 네. 건전성을 통해서 어떤 무리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거시건전성 규제가 부동산을 잡는 데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과정도 보면은 뭐 지금처럼 조일 땐 조이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늘 풀어주는 구조를 가졌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2013년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것도 사실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풀면 안 될 정도의 건전성 규제를 풀어줘서 집값을 올리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게 누를 때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게 거시건전성 규제를 타이트하게 한다라고 해도 시장의 기대가 클 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풀어줄 때는 늘 주택 가격,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그나마 효과를 좀 받았을 때는 금리가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대출을 억제하는 기간이었다면은 거시건전성 그 규제가 어떤 금융, 어떤 시장의 그 유동성 공급 기조랑 다르게 움직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을 원칙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시장에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 꺾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수익률을 낮춰줘야 되고 수익률을 낮추기에 가장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같이 될 때 어떤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식의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금방 보셨네요. 바로 또 열심히 찾아봤죠. 너무 좋은데요. 예. 아유, 오늘 이렇게 척척 박사님들을 모시는데 준비를 또 열심히 해야죠. 박사가 열심히 맞습니다. 공부를 해야죠. 예. 네. 아, 그리고 또 이 교수님께는 미국 경제도 또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속에서 증시가 달렸다면 미국 경제는 그래도 성장 계속하면서 증시도 좀 갔던 편인데 맞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 어쨌거나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미국 경제 어떤 식으로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 일단 당연히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상대적으로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그 예측을 뒤엎고 AI 투자의 덕을 본 측면도 있겠죠.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거는 그 지난 분기에 성장률이 3.8%에서 4.3%로 이제 시장을 상회했거든요. 이게 사실상 굉장히 높은 그 성장률이고 예상도 3.2%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예. 근데 막상 근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소비가 굉장히 견조해서 맞아요. 소비가 성장을 이끌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부유층에 집중된 소비고 의료나 어떤 면에서는 조금 뭐 해외여행 같이 좀 상류층이 쓰는 거고 반면에 세탁기나 뭐 접시 닦는 디시워셔기 같은 보통 내구재 소비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AI 투자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맞아요. AI 투자가 증가는 했지만 그 기여도도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순수출이 늘어난 것도 성장률의 1.6%포인트 기여는 했는데 그게 무역 수지가 개선된 이유가 그 전에 관세 때문에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게 사라지면서 기저효과로 수입이 줄면서 순수출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장률이 되게 높게 나온 거는 맞지만 그리고 또 소비가 민간 투자가 어느 정도 내수의 성장 모멘텀이 견조한 거는 맞지만 이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연준도 고용이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내서 어떤 그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그 고용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하고 한동안 동결됐던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던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장이 그렇게 나쁘냐라고 본다면 고용률이 뭐 올라간 거는 맞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높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경기가 더 침체될 것을 우려해서 내린 어떤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 미국의 시장은 아직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회복돼서 2% 정도 경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미국 경제는 지금 한 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미국이 그 주식 시장이 호황이었던 이유가 뭐 작년엔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뭐 예상보다 더 견조하게 움직인 그렇죠. 것이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재정 정책이 또 슬슬 이제 다시 기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추이 상황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주현수 교수님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위헌 여부를 가지고 미국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파가 뭐 위헌이 나온다면 엄청 커지겠죠. 근데 이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가능성이 제법 된다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연말까지는 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조금 지연이 돼 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좀 긴 법률입니다만 이 권한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이슈가 된 것이고요. 세금의 부과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불법이다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전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2017년, 2018년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 조치를 할 때 이 당시에 무역법의 301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슈퍼 301조 뭐 이런 이야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다른 조항에 근거한 어떤 관세 부과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무역법의 122조를 보시면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최대 150일까지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15%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무역확장법의 232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중장기적인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미국 경제 입장에서 아니면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그래서 너희 관세 얼마 걷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25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500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작지 않죠. 그리고 내년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불법이 됐다라고 판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조항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관세를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약 지금 상황에서의 절반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분석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년에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관세에 대한 수요는 750억 불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에 미국 행정부가 마이너스를 갖게 되는 세수의 규모는 대략적으로 2,250억 불에서 2,300억 불 정도 규모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지금 2026년에 재정 적자 규모가 약 1조 7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 15%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미국 경제는 내년에 15%만큼의 추가 국채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재정 적자가 추가적으로 나타나든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겠죠. 네. 자, 먼저 주현수 교수님 답변을 들었는데 이윤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게 뭐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을 두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가장 큰 위험은 관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재정 적자로 인한 이자율이 얼마만큼 올라갈 거라는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장기 이자율은 계속 오르는 상황이 작년 9월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특히 더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 어떤 이런 관세의 판결이 재정 적자의 문제를 만약에 더 자극하게 된다면 어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위험이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위헌이라고 만약에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다고 쳐요. 근데 이것도 트럼프 입장에서도 항소하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시장에 오히려 큰 타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시장에 뭐 직접적으로 이게
그러니까요. 타격을 준다라기보다는 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불확실성을 통해서 그렇죠. 특히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투자 결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해집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침체가 오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나와 주셔가지고요. 경제 대전망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